네, 반갑습니다. 김철환입니다. 제가 원래 좀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픈데 쉬는 시간 시작되자마자 저한테 마이크를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못 가죠. 이걸 참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좀 목소리가 약간 좀 사람들을 졸리게 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창 졸릴 시간인데 졸리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부담 없이 푹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적정 마케팅 연구소 아주 구멍가게입니다. 작은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같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마케팅에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 미디어가 좀 보급이 되면서 비영리 단체들도 뉴스 미디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그런 기회를 실제로 좀 살리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작은 비영리 단체들 사정은 어떤가요? 사실 뭐 소셜 미디어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죠. 소셜 미디어로 어떤 마케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자, 소셜 미디어 채널에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독자를 100명, 1000명 모으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는 거 아마 채널 운영자라고 하면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채널 하나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마당에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플랫폼의 채널을 개설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케팅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케팅 그러면 너무 채널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채널을 개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구독자를 모은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려주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후원을 하거나 우리의 자원봉사자가 되겠지. 사실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동안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독자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플랫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채널 중심에서 컨텐츠 중심으로 좀 사고를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령 그 컨텐츠가 광고 목적의 컨텐츠를 하더라도 애초에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 컨텐츠로 제작한다고 하면 어떤 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보급이 되면서 비영리 단체나 기업들도 미디어로서 기능을 하게 됐지만 이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시민들 모두가 1인 미디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 자체가 애초에 공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컨텐츠를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이런 여러 플랫폼으로 전파를 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김보성이 나오는 저 의리 광고 다 보셨죠? 저도 막 점프하면서 막 의리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성격대로 하겠습니다. 웃긴 이야기도 정말 재미없게 하는 게 제 이제 특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광고 다 보셨을 겁니다. 팔도라는 중소기업에서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광고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기업들의 이야기보다도 이 팔도라는 중소기업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이 광고 자체가 소위 말하는 쉐어러블 컨텐츠,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을 때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던 거였었죠. 사람들이 전파를 해주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마 이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망가이시긴 하지만 이분 개인 계정이 아주 큰 그 대형 연조 단체들의 계정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큰 어떤 단체들의 이야기보다도 저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분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그걸 접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선 배기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단체들이 소셜 미디어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소셜 미디어로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소셜 미디어로 컨텐츠를 공유하지 말고 소셜 미디어로 공유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할 때 채널 중심이 아니라 컨텐츠 중심, 기왕이면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어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4대 매체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100대 기업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기업들이에요. 이런 대기업들은 TV 광고 매체 하나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쓰는 광고비가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이 기업들의 광고가 모르긴 몰라도 몇십 번씩은 여러분들 눈앞에서 재생이 됐을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TV 광고 중에 KT 광고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KT 광고 뭔지 좀 대충 기억난다. 혹시 계세요? 한 분, 두 분? 뒤에는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밤눈이 밝아서요. 손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TV 안 보세요? 여러분들 단체 그렇게 일을 빡세게 시키시나요? SK텔레콤 광고 기억나는 분 계세요? SK텔레콤 계시나요? 뭐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 광고는 어떤가요? 분명히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 광고들이 돌아갔을 겁니다.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그 파산 변호사 이야기 그리고 비락식의 광고 어떤가요? 아무리 재밌는 컨텐츠를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5번, 10번 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두세 번 보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광고는 우리가 몇십 번을 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컨텐츠를 보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아무리 많이 봐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컨텐츠를 공유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컨텐츠를 공유하는 행동은 이유가 있는 행동이죠. 컨텐츠가 재미가 있거나 유익하거나 감동이 있으니까 공유를 해주는 거죠. 그런 만큼 그런 컨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내 친구가 컨텐츠를 공유하는 걸까? 그래서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컨텐츠를 볼 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몰입해서 컨텐츠를 보는 만큼 단 한 번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작은 단체들은 우리 이야기를 한 번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들려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공유될 수 있는 컨텐츠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얼마나 산만한가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사용자라고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컨텐츠들이 실시간으로 정말 비처럼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렇게 산만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몇십 번을 들려줘도 아무런 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시민들이 우리의 컨텐츠와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를 해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모델의 3B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뷰티, 비스티, 베이비를 줄여서 3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B와 관련된 컨텐츠 소셜미디어에서도 좀 통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피드를 내리다가 귀여운 어린아이 또는 귀여운 동물 또는 예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게 되면 뉴스피드를 멈추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냥 공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귀여운 어린아이나 그리고 귀여운 동물 사진이나 영상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보셨죠? 공유하시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성분의 사진, 영상 혹시 나의 이상형 그러면서 공유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절대 뭐 솔직한 분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내가 설령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걸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공유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카카오의 같이 이 모금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번 사람들이 어떤 그 캠페인을 선호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요즘 배우 윤시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1박 2일에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고양이 다보기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잘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고양이, 이런 비스티 또는 귀여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공유를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 컨텐츠로 주목하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컨텐츠가 공유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기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공유를 이끌어내는 기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3B 이야기를 좀 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공유를 해줄까? 이제 뭐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컨텐츠를 공유하는 행동은 우리 컨텐츠를 그들의 개인 계정으로 가져가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들의 담벼락에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개인 계정에 어떤 이야기를 올리시죠? 남 이야기 올리시나요? 그러니까 가끔 하겠죠. 대부분 여러분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타깃 오디언스, 시민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에 올릴 때 그 목적은 독백이 아니죠. 혼잣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대화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공유되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건 시민들의 그 대화의 그런 촉진제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 컨텐츠 어떻게 하면 공유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일단 내 이야기, 내가 말이야. 또는 친구 뒷담화도 많이 하시죠. 내 친구 중에 누가 말이야. 또는 어떤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괜히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이야. 남성들끼리 좀 나이가 있는 남성들끼리 만나면 서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괜히 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의 경험을 건드립니다. 또는 재미있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친구들에게 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면 시민들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테스트 컨텐츠가 많이 공유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셨을 거예요.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미래,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전생,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 아마 많이들 해보셨죠? 그렇죠? 테스트 해봤더니 나의 전생은 방자였다.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이런 컨텐츠가 왜 많이 공유되는 걸까요? 테스트라는 형식 때문일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 같은 거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겠죠. 그럼 문제풀이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셀프 테스트,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테스트 컨텐츠가 많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이런 컨텐츠가 공유되는 이유는 테스트의 결과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은 그들의 개인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야기가 공유되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쓸모가 있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컨텐츠를 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대학교 학보사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보면 프로 컨텐츠 제작자들이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컨텐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구독자도 별로 없고 올라오는 컨텐츠도 그닥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나무 숲 채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들이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죠. 대나무 숲 소셜미디어 채널은 인기가 상당합니다. 구독자도 많고 올라오는 컨텐츠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학보사 소셜미디어 채널은 인기가 없고 대나무 숲 이 채널이 인기가 많을까요? 학보사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채널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하죠. 기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다루게 되죠. 대나무숲은 누구 이야기를 하죠? 타깃 오디언스, 학생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길 바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께서 알려야 되는 이야기가 특정 사업, 특정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친절하게 풀어줘야지만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준다는 거죠. 그 기아대책기구에서 한국 기아대책기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이제 저개발 지역에서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때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줬던 거였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이제 그 사례인데요. 왼쪽에는 그 물이 풍족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오른쪽은 물이 부족한 그런 저개발 국가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에요. 이 두 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공유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왼쪽에 있는 컨텐츠를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를 보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이렇구나.
그렇죠?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컨텐츠의 공유 요소는 쓸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시민들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시민들은 우리에게 후원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만큼 그들에게 우리 사업이나 우리 캠페인을 노골적으로 홍보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다르죠.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구독한다라고 하면 막연한 호기심 때문인 거죠. 내가 저 채널을 구독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구독을 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캠페인을 홍보하게 되면 사람들은 귀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설령 목적이 그게 특정 사업이나 캠페인을 알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정보나 재미 컨텐츠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동네 빵집 살리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동네 빵집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읽어줄까요? 공유를 할까요? 이게 나한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동네 빵집이 죽고 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쓸모있는 컨텐츠를 포장을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동네 빵집이 사라지면 달라지는 나의 삶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내 문제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게 왠지 유용한 정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슬쩍 우리 캠페인을 소개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취지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 캠페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캠페인을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캠페인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시민들도 문제라고 인지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셜미디어로 쓸모있는 컨텐츠 형태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재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사업과 캠페인을 소개해야지만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부분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인지하게 하고요. 결론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이런 구조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컨텐츠의 공유 요소는 의외성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케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제품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이를테면 제가 어떤 생수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생수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 인간이 분명히 우리 생수는 깨끗합니다. 우리 생수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우리 생수는 몸에 좋습니다. 우리 생수는 값이 저렴합니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본능적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다 다를까 제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식상해지는 거죠. 지겹습니다.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유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게 만들고 공유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를 찌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가지고 온 영상은 그냥 케이크를 자르는 영상입니다. 특별해 보이는 건 없죠. 어떤 사람이 그냥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엄청나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케이크 자르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예상을 하게 되겠죠. 저 사람 분명히 케이크를 요렇게 자를 거야. 그렇죠? 우리의 경험.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이대로 자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케이크를 자르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예상대로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잘라요. 세 번째도 이렇게 잘라요. 좀 이상하잖아요. 케이크 자르기에 대한 우리 예상을 깨는 거잖아요. 계속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케이크 자를 때 요렇게 자르고 빼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단면이 공기랑 접촉하게 되면서 케이크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케이크를 요렇게 빼먹으면 다시 붙일 수가 있잖아요. 두고두고 촉촉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허도 찌르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의외성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크 사례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상식이 아닌 것, 그걸 건드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쟁자들과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반대한다. 근데 연세대학교 학생들, 젊은 친구들이니까 정치적 성향이 좀 진보적일 것 같은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걸 넘어서 찬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컨텐츠 엄청나게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근데 연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은 찬성이었나요? 그게 아니죠. 반대였죠. 반어법을 쓴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소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등수가 중요한 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도 시장 점유율 1등이 아니면 등수를 결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렌트카 업체가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는 2등입니다. 2등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쟤들이 미쳤나? 2등은 입 닥치고 있는 거야. 2등이 뭐가 자랑인데? 그렇죠? 당시 미국 렌트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허츠, 2등이 ABC였습니다. ABC가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을 놀래키니까 사람들이 귀를 열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광고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스티커 제작 업체들이 우리 스티커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스티커 업체가 우리 스티커는 잘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쟤들이 미쳤나? 그게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상은 그렇습니다. 3M의 포스트잇이었었죠. 제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비영리 캠페인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유용해 보이긴 하지만 좀 식상하긴 하죠.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짝 비틀어주는 거죠. 비영리 캠페인 빨리 망하는 지름길 몇 선.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더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캠페인 주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다루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비영리 단체들이 그동안 캠페인을 할 때 우리가 따라왔던 전형적인 진술 패턴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과감하게 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야기, 사실 의외성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스로를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순위 높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파산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외성들이 복합이 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컨텐츠의 공유 요소는 경험입니다. 구체성보다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내용을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고 공유를 해준다는 거죠. 비영리 단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과 써야 합니다. 민주, 정의, 공정, 복지, 평등, 평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민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구체적인 형상, 이미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럼 절대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 속 영상은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장의 실화를 재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각 장애인 분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광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I'm blind, please help.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면 동전을 줬겠지만 공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전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감을 못했던 걸까요? 제가 공감은 같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의 조건은 같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서로 군대 이야기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군대에서 볼 찬 이야기. 그렇죠?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여성분이 이 시각장애인 이 분 앞을 지나가는데 좀 안타깝나 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우리가 눈이 멀어본 경험이 없으면 지금 저분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성분이 이 팻말을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전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고쳐 쓴 말은 이거였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화창한 날입니다. 먼저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눈이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날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 이제 반전. And I can see it. 하지만 난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직접 경험시키는 게 제일 낫겠죠. 뭐 저만 하더라도 저는 촌놈이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한 날은 밥을 굶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저개발 국가의 기아 문제 공감하는 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물론 뭐 요즘 아이들 중에도 이런 그 밥을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조금 그다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배고리를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가둬놓고 밥을 굶기는 거잖아요. 느껴봐, 그렇죠? 그러고 나서 후원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 체험을 시키는 건 한계가 있죠. 일단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사람을 또 참여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디지털 컨텐츠 형태로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이 대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간접 전류의 위험성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잊을만 하면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건드리죠. 이것 때문에 인근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암세포 눈에 안 보이죠? 죽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외국에 있는 어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이걸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그제서야 공감을 하면서 컨텐츠를 공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냐? 이 송전탑 밑에 땅바닥에다가 형광등을 팍팍팍 박았습니다. 그렇죠? 밤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꼽지도 않았는데도 이 모든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전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순간 그제서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구호도 이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 관련된 각종 통계들을 자주 다루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도 그 숫자가 가진 의미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해 주지 않으면 절대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살자와 관련된 통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4,000명 정도가 자살한다라고 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크다, 작다, 뭔가 좀 감이 안 오죠. 14,000명 자체가 일단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이제 구체화를 했습니다. 일단 14,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 파악하기 쉽게 잘게 쪼갠 거예요. 1시간이면 1.5명, 2시간이면 3명, 하루 24시간이면 42명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매일 42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나라. 어떤가요? 매년 14,000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나라보다는 조금 와닿는 게 있죠. 근데 여전히 모호한 건 마찬가지예요. 40이라는 숫자에 불과하죠. 숫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 숫자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 경험 중에서도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만한 것을 또 찾아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하여 우리가 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험. 일단 고속버스 탑승객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학급 인원도 그 정도가 되죠.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매일 하루에 한반 전체가 자살로 사라진 나라. 어떤가요?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죠. 숫자의 의미가 경험이 됩니다. 요즘 그 인포그래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기왕이면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숫자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단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은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텍스트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 숫자의 의미를 타겟 오디언스 스스로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죠.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죠. 그런 만큼 시민들, 여러분들의 타겟 오디언스가 지금 이 순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 사건, 유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캠페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그 밍글스푼의 송동현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소셜 미디어는 감정의 바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제가 어떤 뉴스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뉴스를 공유하는 목적이 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를 친구들과 나누기 위한 것보다는 뉴스가 유발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뉴스를 막 열이 받았습니다. 내가 열받아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 이 사실 더 저는 많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민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으면,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면 그만큼 많이 공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그 감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